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벤처스에서 일하는 김치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마 저를 모르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저 내과 전문의고 뭐 예전에 뭐 삼성병원에서 이제 기획실 일 같은 걸 좀 했었고요. 그리고 뭐 요양병원 개원도 좀 했었고 지금은 이제 카카오벤처스에서 투자하는 일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꼭 오늘 저희가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전부터 좀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전체 어떤 그 의료라는 분야에서 가장 저평가된 자원은 간호사다라는 생각을 사실 예전부터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듣는 선생님들께서 좀 더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거는 굳이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의료 현장의 뭐 상황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이제 그게 정통 의료, 뭐 병원 환경 이런 데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영역과 같이 새로 생겨나는 영역에서는 그게 좀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투자를 하면서 뭐 투자자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창업을 하신 분들 아니면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제 뵐 일들이 꽤 있는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저희가 꽤 뵙거든요. 여러 가지 그 모든 섹터에서.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사 숫자와 간호사 선생님들 숫자를 비교를 하면 간호사 선생님들 숫자가 훨씬 많을 텐데 그런 이제 전반적인 분야 자체에서 의사분들이 훨씬 많이 보이고 그에 비해서 간호사 선생님들은 뭐 오늘 이제 와주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많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그게 뭐 관심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역시 저는 그런 병원과 같은 일반 의료 환경뿐만 아니라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영역에서도 좀 더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더 많은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섹터 차원에서 뭐 회사들이든 투자자들도 노력해야 될 게 있겠지만 또 반대로 선생님들께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보시고 하는 노력도 역시 같이 있어야 그게 달성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뭐냐는 길게는 다루지 않을 건데요. 그냥 오늘 주로 다루려고 한 것은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이 그냥 진료 현장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께 어떤 역할을 미칠 것이냐, 또 반대로 간호사 선생님들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이냐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그냥 그에 대한 서론으로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좀 쉽게 얘기하면 뭐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거의 모든 의료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뭐 피검사가 됐건 CT가 됐건 MRI가 됐건 결국은 현재까지 거의 모든 의료라는 행위는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뭐 의사나 간호사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무엇인가를 해준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좀 새로워지는 것은 야, 근데 이거를 왜 다 병원에서만 해야 돼? 이제 기술이 좋아지고 뭐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이 나와 있으니 이것을 병원 밖으로도 옮길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들이 커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디지털 헬스케어 자체라기보다는 주로 원격 의료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격은 글자 그대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 뭘 한다라는 뜻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진단과 치료로 나누자면 뭐 진단에 해당하는 것들은 원격 모니터링, 뭐 예를 들면 뭐 웨어러블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집에서 착용하시면서 뭐 무엇인가를 진단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에 해당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개는 사람인 의사가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하는 것들은 원격 진료. 그에 비해서 사람인 의사는 제한적으로 개입하고 좀 더 기술,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앱 같은 것들을 위주로 어떤 치료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디지털 치료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격 의료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건 못지않게 큰 부분이 아까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병원 밖에서 뭘 해보자 해서 좀 커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병원 내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의료 영상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병원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환자 진료를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툴로서도 역시 디지털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이 정도 되는 것들을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그럼 새로 나왔을 때 이게 뭐 간호 업무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게 될 거냐에 대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크게 봤을 때 어떤 식의 무엇인가가 보일 거다. 또 이런 게 나오면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병원에서 쓰는 의료 인공지능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쓰는 인공지능은 주로 어떤 형태가 많으냐라는 건데, 뭐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로 들어오셨을 테니까 뭐 이 사진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가슴 흉부 엑스레이를 찍은 거죠. 그리고 뭔가 나머지는 익숙한데 저렇게 이상한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이 보이는 것은 인공지능이 여기가 좀 이상하다라고 표시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폐결핵을 의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뭐 진료 현장에서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가 이야기로는 아마 이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쓰시는 화면에서는 이런 게 잘 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주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엑스레이를 판독하실 때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용도로서 이렇게 인공지능들이 보통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요. 적지 않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은 뭐가 의료 인공지능이 많아지고 뭐 남들은 다 쓰는 것 같은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사실 선생님들이 잘 안 보이시는 어딘가 의사를 조용히 도와주고 있거나 또는 행정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로 이제 이런 단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진료 현장에서는 실감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널리 쓰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제 제가 투자한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좀 더 많이 쓰이게 된다면 간호사 선생님들 업무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이냐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투자한 RP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인공지능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생각하는 현장과 밀착된 형태의 AI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에서의 트라이에지를 해준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조금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응급실 상황은 잘 아실 거고, 그럼 이제 응급실에 온 환자는 뭐 가볍게 뭐가 좀 찢어졌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엑스레이를 찍고 심전도를 찍게 될 겁니다. 이제 그걸 놓고서 이제 뭐 간호사 선생님들 한 번은 보시겠지만 그걸 이제 뭐 응급실에 있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서 이 환자는 뭘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내과 전문입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나름 내과 전문이라도 솔직히 그렇게 심전도 잘 모르거든요. 교과서에서 저명하게 얘기했던 아주 큰 변화가 보이면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거지 싶은 걸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이거 뭐지? 뭐 애매한데 싶은 경우 사실 워낙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RP라는 회사가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왼쪽과 같은 심전도가 좀 떴다고 가정을 하고, 뭐가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딱 뭐지? 라고는 좀 애매한, 판단하기 애매한, 이거 혹시 뭐 협심증 이런 건가? 싶을 정도 이런 게 애매한 것들이 몇 개 보이는데, 그럼 이제 의사는 이제 망설이게 되는 거죠. 이 다음 단계로 뭘 해야 될 거냐, 고민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그 RP라는 회사의 인공지능에 돌렸더니 오른쪽과 같은 화면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시면은 제일 위에 이제 리듬은 정상이다, 사이너스 리듬이다 100%라고 떠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 이제 왼쪽 Y축에 있는 것들이 확률이거든요. 어떤 진단명의 확률이 높을 것이냐를 얘가 지금 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X축에 보시면은 예를 들면 크리티컬이라고 제일 왼쪽에 표현된 거는 이 환자가 얼마나 크리티컬한 상태에 있는 환자냐, 얼마나 불안정한 환자인 거냐를 보여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스테미는 뭔지 아시겠죠? ST 엘리베이션 MI 확률은 얼마나 되고 이거 쭉 보여주는데 유독 높아진 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여기 이제 영어로는 RV 디스펑션이라고 뜰 거고요. 그럼 이제 우심실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뜰 텐데, 이런 경우에 환자의 증상이나 이런 걸 맞춰봐야 되겠지만 확률적으로 이제 이런 게 떠 있을 때는 폐색전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되게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의사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이 사람이 폐색전이 좀 더 높겠구나. 그렇다면은 이거를 찍은 다음에 다음 단계 검사로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뭐 심초음파를 찍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 환자는 폐 동맥 CT를 먼저 찍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인공지능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멀지 않아서는 병원에서도 충분히 쓰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식의 결과들을 간호사 선생님들께서도 계시다가 같이 보시게 된다면 미리 이제 예측하실 수가 있겠죠. 이 환자는 폐색전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내가 뭘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냥 의사가 뭐라 하기 전까지 그냥 내가 기다릴 일은 아닌 거고, 뭐 예를 들면 수액의 양은 뭐 어떻게 해보는 게 좋겠구나.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 너무 바빠 보이니까 최종 오더는 의사가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피검사를 디다이머 같은 거를 의사가 오더를 낼 수 있겠구나를 예상하시고서 미리 대처를 사실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예전에는 그냥 사실은 막연히 어떤 기다려야 되고 애매한 상황들이 사실은 적지 않았다는 게 현실이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정보들을 의사나 간호사가 다 같이 공유를 미리 하면서 미리 환자를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회사는 인공호흡기에 쓰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이제 회사 이름이 딥메트릭스라는 회사고,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제품은 뭘 해주겠냐는 거냐면, 이 환자 세팅을 보니까 최적으로는 이런 세팅으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까지를 알려주는 거고, 아직 여기까지는 안 돼 있지만 이제 그래서 OK 버튼을 의사가 누르면 이제 그 세팅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식의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원격 진료라는 의미를 환자들이 집으로 가서 최소한 병원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위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 아닌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야, 환자한테 이거 집에 가서 쓰라고 주면은 과연 이걸 잘 쓸 것이냐라는 걱정인 겁니다. 여기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인스타그램이랑 과연 디지털 치료제 앱이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집에서 환자들이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근데 이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앞으로 하시게 될 역할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서 환자한테 그냥 디지털 치료제 하나 띡 처방해주고 제 주 거 잘 쓰시겠죠? 저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환자가 잘 쓸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런 식의 여전히 환자 매니지는 그 사람 대 사람으로 붙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감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의 어떤 역할들이 있느냐, 저는 그냥 큰 관점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이건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사실 우선 드리는 말씀인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의료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무엇을 처음에 고민을 하셔야 되느냐, 나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인공지능을 잘 만들어야 되지,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이게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요, 최종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실지를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된다. 끝그림을 먼저 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일 하나하나를 닥치는 대로 해결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의 끝그림은 엄한 대로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기껏 식약 처방은 다 받았는데 보험 적용 받으러 갔더니 야, 너네 이상한 거 만들어 와서 못 해준다 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보험 적용까지 받았는데 의사들은 안 써. 왜 안 쓰는지 알아봤더니 의사의 의료 환경이랑 안 맞아.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권해드리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 의료 현장에서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용도로 무슨 종류의 보험 수가를 받아서 쓰일 것이냐를 미리 상정을 해두고서 그에 맞춰서 지금부터 이 계획을 하나씩 맞춰 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우선 드렸냐면은 이게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힘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이거는 의사가 창업한 회사라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많으십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이런 좋은 데이터 있으니까 빨리 이런 인공지능 만드는 데만 힘을 보태시지,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일까에 대한 고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제 진료 현장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걸 저는 리드해 주실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아무래도 임상시험과 관련된 역할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그러면 과연 간호사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저는 어떤 식으로 발휘돼야 되는지라고 생각하는지를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뭐 누구 교수님 밑에서 임상시험 뭐 이런 거 도와드려 봤었거든요. 뭐 서류도 어떻게 써봤고 이런 거를 하는 역할이 꼭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제품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쓸 제품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금 임상시험도 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리드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사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페어 세러피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업계에 되게 이제 대표적인 회사고요. 얘네가 중독 치료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앱을 잘 쓰면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데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앱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회사의 임상시험 결과가 여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Y축에 보시면은 이 앱을 쓴 사람들이 중독에서 빠져나온 비율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X축은 이 앱을 쓴 지 얼마나 지났는지를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연두색이랑 회색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연두색은 이 디지털 치료제를 쓴 환자들이고 회색은 TAU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TAU는 Treatment as Usual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대로 치료를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환자를 반반 나눠가지고 반은 기존대로 치료를 하고 TAU를 하고 절반은 그러지 않고서 그냥 이 앱만 쓰게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해가 있도록 표를 그렸는데 정확하게는 여기 연두색에 있는 분들은 기존 치료를 하나도 안 한 건 아니고요. 기존 치료를 했는데 다만 이 앱 치료제를 쓰는 시간만큼은 기존 치료를 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녹색, 연두색 환자들이랑 회색 환자들은 전체 진료 시간은 동일한 거죠. 예. 그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것 같고. 그럼 이제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임상시험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상시험을 하면 어떨까요? 진짜 1대1로 한번 제대로 비교해보자. 예. 이 앱을 쓰는 사람들은 기존 진료 하나도 안 받고서 1대1로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야, 이거를 그러면 의사들은 싫어하지 않을까? 부터 시작해서 진료 현장에서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을 거고요. 그럼 이럴 수 있죠. 의료에서 가장 비싼 자원 중에 하나는 의사의 시간인데 적어도 이 앱을 쓴 시간만큼 의사의 진료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그 돈의 가치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임상시험을 이렇게 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요, 뭐 의사를 대체하고 이러려는 게 아니고요. 의사들 때문에 들은 진료비들이 있는데 그 진료비를 줄여주기 위한 앱을 만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렇게 쓰일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단계에서 임상시험도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임상시험을 자 기존 치료랑 앱이랑 1대1로 한번 붙어볼게요 라고 임상시험 해놓고서 나중에 보험 수가 받을 때 가서 아 근데 저희는요 꼭 의사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라는 말을 해봤자 걔네는 못 받아들일 겁니다. 다시 가서 그걸 입증하는 세팅으로 임상시험 해서 와 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황당해지는 거죠. 이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누가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냐? 물론 뭐 대개는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자문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로 피드백들을 주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실무 차원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의료 현장이 실제 어떻게 돌아가느냐 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고 임상시험 설계에 관여하시고 이런 업무를 끌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상시험을 한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는 게 단순히 임상시험과 관련된 실무를 내가 잘 알거든 수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진료 환경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는 그 총체적인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같은 이야기라서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역할이고 제가 주제 넘게 뭐 이게 뭐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임상시험이라는 하나의 섹터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제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용도를 가진 디지털 치료제의 전반적인 것을 제품 개발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임상시험을 실무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도 이분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될 거고요. 또는 개발자들, 자문 교수님들 다들 바쁜 사람인데 야 나는 코딩하느라 바쁘고 나는 임상시험 설계하느라 바쁜데 남들이 뭐 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바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일은 산으로 갈 테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다 조율하시고 전체적인 일이 서로 간에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목적으로 한 대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보통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근데 제가 그냥 간호사인데요. 바로 저 프로덕트 매니저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가실 수 있는 거냐?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보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하실 말씀이 없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임상시험 같은 거라든지 이걸 바탕으로 더 많은 이제 회사에서 경험을 가지시게 되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그림이 이제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덕트 매니저로 가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꼭 뭐 어떤 자격을 갖췄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실 프로덕트 매니저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꼭 어떤 뭐 간호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꼭 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조율해서 잘 끌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한 역할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꼭 임상시험을 잘 알아야만 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런 것 같아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바이오라든지 이런 영역에 비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의 각 영역 하나하나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하나의 상황을 누가 잘 아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전체적인 돌아가는 상황들을 대단히 잘 아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간호사 선생님들 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발휘해 주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성을 좀 더 갖추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들어오실 수는 없고 또 현장에 계시면서 배워 나가셔야 되겠지만 뭐 FDA 인허가 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뭐 보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인허가를 받을 것이냐 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지금 말씀드릴 시간은 아니라서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평소에 좀 더 관심을 가져두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실무에서도 익히실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이냐를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면은 뭐 아주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제 창업과 관련된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요. 그거랑 관련된 말씀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창업을 한다는 것이 꼭 스타트업을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전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우선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를 조금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하거나 적자를 낸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들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들을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창업이 스타트업이냐면 그렇지는 않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뭐 신문 잡지 같은 데서 스타트업 얘기만 나오니까 내가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건 다 스타트업을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창업은 좀 더 작게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걸로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환자를 다 대상으로 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에 다 들어가야만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사이즈로 시작을 해서 요거는 그냥 몇 개 병원에만 들어갈 수 있고 대신에 투자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내가 뭐 개발을 하든지 같이 공동 창업하시는 분이 개발을 해서 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남의 돈 많이 안 받아도 그냥 작게 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엄청난 돈을 벌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이익이 나면 우리가 다 그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어.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투자를 내가 30억을 받았어. 근데 이걸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옆에 있는 친구가 창업을 했는데 30억 투자를 받았대. 우와 좋겠다. 근데 그게 좋은 걸까요? 그 30억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도 아닌데 그 30억은 내 재산도 아니고 어떻게 뭐 엄밀한 의미에서 빚은 아니지만 빚 아닌 빚이거든요. 남의 돈이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난 30억 투자받는 회사를 만들진 않았지만 1년에 1억씩 이익이 나. 근데 이 회사는 내 100% 내 거 아니면 나랑 개발해준 내 공동 창업자랑 둘이서 한 회사니까 그냥 그 1억 또는 뭐 2억 정도를 절반 이익을 가져가 버리면 돼가 오히려 이 회사를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이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언젠가 이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뭐 상장도 하고 이래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확률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셨을 때는 무조건 스타트업을 가시는 것을 택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스타트업을 해서 외부 투자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내리고 싶다고 해서 내릴 수도 없고, 그냥 이거는 회사가 쫄딱 망하든지 아니면 엄청 잘 되든지 두 가지 하나를 놓고서 그냥 끝까지 그냥 끝장을 한번 보셔야 되는 그림인 거다. 근데 아마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이걸 가지고 대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타트업 어떤 창업가로서의 길은 막연히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는 매우 힘드신 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이제 좋은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그분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입니다만은 이제 창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적어도 스타트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말씀을 이제 나눌 때는 저는 그렇게 꼭 하시라는 말씀 잘 안 드립니다.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다. 근데 잘 생각해 봤는데도 나는 죽어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신다면 저희한테 한번 오시라. 여기 카카오벤처스는 초기 투자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정도 마음가짐을 가지고 창업을 결심하셨다면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상의를 같이 좀 해봐도 좋겠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